자, 수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자유무역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경제적인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자유무역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자유무역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맥락인데요. 우리가 이걸 흔히 자유주의 평화 이론이라고 해서 Liberal Peace Theory라고 합니다. 오늘날 국제통상법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정치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의 확산은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논리가 있습니다. 즉, 자유를 확대시키면 평화가 생긴다라는 논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유, 정치적 의미의 자유, political liberty, 정치적 자유가 확산되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가 지지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즉, 정치적 자유의 확대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확대되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민주평화론 Democratic Peace Theory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과거 절대군주 국가에서는 주권자가 절대군주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subject라고 해서 sub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죠. subject, subject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권자가 아니라 왕의 아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군주제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절대군주가 전쟁을 결정하게 되면 아래 것들, 서브젝트인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오, 의사결정은 군주가 하는데 실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는 사람은 군주가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절대군주 국가에서는 전쟁에 대한 선택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주권자, 주인이 바로 시민입니다. citizen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국민을 subject라는 아래 것들이라는 말, 백성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citizen,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 시민의 집합체를 civil society, 시민사회라고 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즉, 전쟁을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입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하게 되는데 선언할 권리가 있는데 전쟁을 선언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디클레어 선언할 권한이 있는데 전쟁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의회, 미국 컨그레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 의회는 모두 다 시민의 대표자이죠. 시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는 시민들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자기가 다칠 수도 있는 전쟁이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가급적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념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평화가 생길 거라는 democratic peace, 민주평화 이런 이론을 democratic peace theory, 민주평화론이라고 합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대되면 economic liberty가 확대되면 만들어지는 게 capitalism, 자본주의, 다른 말로 market economy, 시장 경제입니다. 즉 자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대되어서 만들어지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확산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따르는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개념을 학자들이
캐피탈리스트 피스 티어리라고 해서 자본과 평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이 자본가 계급이 탄생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산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미들 클래스, 즉 경제적 자유의 확산은 그 경제적 자유로 인해 부를 축적한 중산층 자본가 계급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자본가 중산층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전쟁 부담을 지불해야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중 자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쌓아 놓은 재산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경제의 발전으로 중산층 자본가가 형성된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바로 자본가 평화 캐피탈리스트 피스라는 개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그 민주주의가 평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민주평화보다 자본가 평화가 좀 더 적절한 개념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최근 아니고 벌써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얘기인데,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이 언론인이 있는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또 재미있게 맥도날드 평화 이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자본과 평화론이라는 말을 좀 더 재미있게 일반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있는 국가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있는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즉 맥도날드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영어로는 Golden Arches Theory of Peace라는 말인데 골든 아치가 바로 맥도날드 로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 로고 두 가지의 이 아치 모양. 그래서 맥도날드 로고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맥도날드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려면 한국에서는 세트 메뉴로 먹으면 뭐 4,000원, 5,000원 정도 하죠. 미국에서도 4불, 5불 정도 하면 한 끼 세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끼 4, 5불 정도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절대 빈곤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2달러 미만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루에 1, 2달러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한 끼에 4달러, 5달러 하는 맥도날드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떤 나라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있고 그 맥도날드를 먹을 수 있는 계층이 있다라는 말은 빈곤을 타파한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맥도날드를 미들 클래스 중산층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써서 맥도날드가 있는 국가, 맥도날드 컨트리라는 말을 즉 중산층이 형성된 국가의 상징으로 써서 시장 경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중산층이 형성된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평화 이론입니다. 자유주의 평화 이론. 이러한 자유주의 평화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자유무역을 해야지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가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입니다. 몽테스키에가 프랑스의 철학자인 법학자인 몽테스키에가 1748년에 발표한 책이 법의 정신이라는 이 법학에서 법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계 평화,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자유주의에 기반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서로 무역을 하게 되면 시장 경제, 경제적 자유가 확산되게 되고 중산층이 형성되게 되어서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1795년도에 영구평화론이라는
Perpetual Peace라는 제목의 책을 씁니다. 이 Perpetual Peace라는 책은 이 자유주의 평화론의 출발에 해당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임마누엘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얻는 방법에서 서브 타이틀을 뭐라고 정하냐면 A Philosophical Essay 혹은 다른 말로 A Philosophical Sketch라고 해서 영원한 평화를 얻는 철학적 밑그림, 철학적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성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성주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합리주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을 얻는 평화를 얻는 영원한 평화를 얻는 철학적 밑그림이 뭐냐면 모든 국가들이 이성과 합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전쟁이라는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성과 합리성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펴는데요. 칸트가 생각했던 이성과 합리의 주체가 누구냐면 근대 시민들이에요. 근대 시민사회예요. 이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정치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고요.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경제 질서가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하는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먼 엔젤이라는 사람은 1909년에 거대한 착각이라는 The Great Illusion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서 노먼 엔젤은 세계 평화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자유주의적 전통 속에서 등장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입니다.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 우드로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 다시는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14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14개 조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드로 윌슨의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 영어로는 14 points라고 하기도 하고 풀로 14 points for peace라고 하기도 합니다. 1918년 우드로 윌슨이 제시했던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바로 removal of economic barriers라고 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적 거래, 무역을 방해하는 barrier, 이 무역 장벽,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자. economic barrier, 경제적 장벽의 removal, 제거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우드로 윌슨은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하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의 이 제안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트 그리고 오늘날 WTO 체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이 제안했던 14번째 제안이 뭐냐면 Creation of an Association of Nations라고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이션 국가들 간의 어소시에이션 연합체를 크리에이션 만들어내자. 즉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들 간의 연합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결국 우드로 윌슨의 이 제안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League of Nations라는 국제연맹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오늘날 존재하는 UN 국제연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드로 윌슨의 평화에 대한 구상이 바로 자유주의에 기반한 평화 이론입니다. 이 자유주의 평화 이론의 대표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했던 인물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특별히 우드로 윌슨의 이러한 사상을 윌슨이안이즘이라고 해서 윌슨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윌슨이안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해서 윌슨의 이상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드로 윌슨의 이러한 생각, 그리고 몽테스키에의 생각,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노먼 엔젤의 생각, 즉 이들은 평화를 위해서, 정치적 평화를 위해서도 자유무역은 필요하다, 경제적 자유의 확산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맥락, 역사적 맥락하에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1914년에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작은 규모의 국가와 국가 단위의 전쟁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은 전 유럽이, 전 세계가 전쟁을 하게 되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규모의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드로 윌슨의 제안에 따라 1920년 리그 오브 네이션스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드로 윌슨이 제안했던 경제적 장벽의 제거, 즉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자라는 제안은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쟁이었고 더 많은 희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자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갈망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기존에 있던 국제연맹 질서를 대체하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는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정치적 새로운 질서가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이에 반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가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흔히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브레튼 우즈라는 것은 미국의 뉴햄셔주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이 브레튼 우즈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이 끝난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브레튼 우즈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이름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치적으로는 유엔 체제, 경제적으로는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정치 경제 체제를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질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유엔은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려고 했고요. 브레튼 우즈 체제는 경제적 자유,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근거한 새로운 세계 질서,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무역기구를 만들어서 자유무역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계획은 아까 출발이 뭐였죠? 1918년 우드로 윌슨이 제안했던 14개 조항 중에 세 번째 조항이 바로 Removal of Economic Barriers라고 해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즉 무역 질서를 만들다라는 우드로 윌슨의 제안이 드디어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다시 한번 거론되게 됩니다. 그리고 Association of Nation 국가들 간의 연합체를 만들자라는 우드로 윌슨의 14번째 제안이 국제연합, 국제연맹을 거쳐 국제연합으로 다시 실현되게 됩니다. 국제무역기구는 국제기구로서 자유무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국제기구이죠. IMF라는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는 걸 만들자라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쉽게 말하면 환율,
foreign exchange rate,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율 안정이 왜 필요할까요? 국가들마다 다른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폐 간의 거래 조건이 안정되지 않으면 무역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달러에 800원인데 내일 1달러에 2,000원이었다가 모레는 1달러에 1,500원이었다가 글피에는 1달러에 다시 800원. 환율이 800원, 2,000원, 1,500원, 800원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너무나 크게 되면 거래가 불가능해지겠죠. 따라서 국제사회의 경제 질서를 위해서 환율의 안정,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IMF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 사태라는 말을 쓰죠. 1997년, 98년도에 대한민국이 외환 위기를 맞아서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서 환율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IMF 사태라는 말은 콩글리시예요. 그럼 브로큰 잉글리시, 영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IMF 구제 금융 위기,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받았던 거고 우리가 Financial Crisis 외환 위기를 당했던 거죠. 97년도에 외환 위기를 당했고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서 환율 가격을 안정시켰던 사건이 1997년, 98년도 우리가 겪었던 사건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고 해서 IBRD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IBRD는 International Bank, 국제은행입니다. 근데 이 은행의 목적이 뭐냐면 Reconstruction, 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된 유럽을 리컨스트럭션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 전쟁 중 파괴된 유럽을 재건하고 development라는 말은 가난한 개도국들, developing country들을 부자 선진국들, developed country로 만들어주는 걸 develop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evelopment는 우리말로 개발, 경제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 IBRD는 쉽게 말하면 국제은행인데 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된 유럽을 재건하고 가난한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도와주는 목적의 은행이 IBRD입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건은 이미 끝났죠. 끝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 IBRD의 역할 중에 Reconstruction, 부흥, 즉 파괴된 유럽을 재건하는 역할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죠? Development, 가난한 개도국의 경제 개발을 도와주는 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제무역기구라는 ITO의 출범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 ITO는 출범하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다만 이 ITO에서 원래 다루려고 했던 여러 가지 조약이 있는데 ITO라는 국제기구가 있고 그 국제기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조약 중에 하나가 GATT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이게 뭔지 다시 보죠. 이 GATT라는 조약은 1947년도에 체결되는데 정작 이 조약을 운영해야 할 주체인 ITO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ITO가 왜 실패했느냐?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1995년이 되어서야 이제 국제무역기구를 대신하는 WTO라는 세계무역기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ITO는 실패했는데 이게 95년도가 되어서야 WTO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어요. International이라는 말과 World라는 말의 차이가 느껴지죠. 우리가 흔히 이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로 유명해졌을 때 싸이의 B급 감성을 감안해서 싸이가 자기는 세계적 가수가 아니라 국제 가수다 이런 말을 했죠. 이 국제라는 말이 인터내셔널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인터내셔널이란 말보다는 월드라는 말이 좀 더 세련돼 보이죠. 사실은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은 인터
among between이란 말이고요. nation, 국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international이라는 말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는 표현이고, world라는 말은 이제 국가를 넘어서서 하나의 월드 커뮤니티, 세계 공동체,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이 좀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2021년 현재는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기구가 있죠. 그리고 IMF라는 국제기구 여전히 있죠. 그리고 IBRD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 오늘날은 IBRD라는 표현보다는 월드뱅크라고 해서 WB라는 세계은행이라는 말을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제질서의 경제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세 가지 기둥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 월드뱅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바로 development, 가난한 개도국의 경제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1967년도에 가트에 가입합니다. 즉 1967년도에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질서에 뛰어들게 됩니다. 1967년도에 대한민국이 가트에 가입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7달러, 80달러가 채 안 되는 60에서 80달러 되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즉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더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는데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해당되는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었죠.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967년 가트 가입 이후에 무역 질서에, 우리가 자유무역 질서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9년도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우리나라는 냉전이 끝난 이후에야 1989년 대한민국과 북한, 이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죠. 어, 방금 말씀드린 이게 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 질서인데 이 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난 이후에 1946년 2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설립 준비를 위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결과 1947년 11월에서 1948년 3월까지 무역과 고용에 관한 유엔 회의라는 것이 개최되게 되는데요. 이 회의가 바로 남미에 있는 쿠바라는, 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중미에 있는 쿠바라는 말 들어보셨죠? 쿠바라는 나라의 이 하바나라는 도시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회의의 결과 ITO 설립을 위한 하바나 차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유엔을 설립하기 위한 조약이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라고 해서 유엔 헌장, 유엔 차터라고 합니다. 이 차터라는 건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을 흔히 차터라고 합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정치 질서에 해당되는 유엔을 만드는 유엔 헌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경제 질서에 해당되는 이 ITO를 만들기 위한 하바나 차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하바나 차터가 만들어지게 된 회의 명칭이 무역과 고용에 관한 유엔 회의인데요. 이 제목 자체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겁니다. 이 고용에 대한 관심이 컸던 이유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죠. 이 세계 대공황의 결과 엄청난 실업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용, 이 고용을 만드는 이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서 ITO 설립을 위한 하바나 차터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미국의 행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미국 의회가 하바나 차터에 대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ITO의 설립은 무산되게 됩니다. ITO를 만들려는 계획이 결국 중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비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하바나 차터라는 조약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국제조약,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 국제법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배웠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조약,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조약문에 대한 협상, negotiation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조약 내용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결과 조약 내용을 adopt, 채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만들자라는 협상의 결과물을 adoption, 채택하게 되고요. 그 채택한 문건에 대해서 협상 당사자들이 시그너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의 역할이냐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즉 하바나 차터에 대해서 하바나 차터를 만드는 협상 채택 서명까지 미국 행정부가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 입법부의 ratification 비준 절차가 필요한데 미국의 입법부인 미국 의회가 하바나 차터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게 됩니다. 보통 이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 effectuation 발효 효과가 이제 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조약 체결 절차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이 다르죠. 이 하바나 차터가 바로 미국 의회의 비준 거부로 결국 무산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ITO 설립 무산과 1947년 가트의 잠정 적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트라는 게 194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가트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인데 GATT, 즉 일반 협정입니다. 뭐에 대한 일반 협정이냐면 tariffs, 관세를 낮추어서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 관세를 낮추어서 무역을 하자라는 겁니다. 1947년 10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원래는 ITO라는 국제기구가 이 협정, 이 조약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운영 주체인 ITO는 실패하게 되고 이 가트라는 조약만 살아남게 됩니다. 1947년 가트 체약국 중 일부가 이 가트를 194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라는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적용하자라는 잠정 적용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걸 흔히 PPA라고 하는데요. PPA가 뭐냐면 프로토콜이라는 건 의정서라는 건데 뭐 이것도 하나의 국가들 간의 합의문 조약의 일종입니다. 의정서인데 뭐에 대한 의정서냐 하면 provisional이란 말은 permanent, 영구적인 게 아니라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application이란 말은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PPP는 이 GATT라는 조약을 ITO가 없어졌긴 했지만 일단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문건입니다. 잠정 적용 합의서를 만들었고요. 따라서 IT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트 자체를 일단 적용해보자에 국가들이 합의하게 됩니다. 이후에 가트에 가입한 국가들은 PPA와 유사한 내용의 가입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67년도에 가트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PPP와 유사한 내용의 가입 의정서를 통해서 가트에 가입해서 자유무역 질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음 내용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